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레드 제플린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락밴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 역시 가장 꼽히는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죠. 그런 기타의 전설 지미 페이지의 기타는 과연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2013년 7월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지미 페이지의 기타가 한 영국의 수집가에게 팔렸는데 그 가격이 무려 26,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400만 원이었습니다. 기타 한 대가 거의 자동차값 한 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기타는 수제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지미 페이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디에는 황도 12궁 모양이 새겨졌다고 하고요. 또한 레드 제플린이 평소 좋아했던 뮤지션이죠. 로이 하퍼의 생일 축하 파티에서 연주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의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지미 페이지가 후원하는 단체 브라질 어린이를 위한 행동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날의 경매엔 지미 페이지 말고도 다른 락스타들의 물건들도 경매로 나와서 화제였는데요. 데이비 보위의 가사집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롤링스톤즈의 보컬 빅 제거의 머리털 뭉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머리털 뭉치는 680만 원에 팔렸다고 하네요. 로버트 플랜트의 프로젝트 그룹이죠. 허니 드리퍼스의 음악 중에서 Sea of Love 듣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그룹의 지미 페이지도 멤버로 참여했었죠. 중국 스마트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삼성을 뒤쫓던 중국 업체 샤오미가 최근 삼성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샤오미뿐만 아닙니다. 화웨이, 레노버 등이 중국 스마트폰이 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일명 짝퉁 제품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업계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의 성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배은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대표 회사, 대표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들이 기억해 볼 만한 시장 점유율 10위 안에 들어가는 중국 업체만 세도 6개가 됩니다. 예. 중국의 1세대 스마트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 레노버, 쿨패드, GTE가 올해 2분기에만 1000만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기업이지만 중국보다는 중남미나 해외 시장에서 더 선전하고 있는 TCL 같은 경우 800만 대를 팔았고요. 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만 1,5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네. 이들 6개 기업을 합치면 판매 수량이 8,300만 대. 예.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 28%에 달합니다. 예. 여기에 레노버가 최근에 인수한 모토로라를 더하게 되면 예. 숫자는 9,100만 대가 되고 시장 점유율은 30%를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샤오미 브랜드가 2분기에 이제 업계 중국 시장 내 1위에 올랐다는 거죠? 네. 예.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 뭐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애플 두 개만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 업체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기업이 시장 점유율 10위권 안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것과 함께 네. 샤오미를 비롯한 새로운 기업들도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빠르게 갖춰가고 있는 셈입니다. 예. 샤오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좋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샤오미의 특징 어떤 점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보는 사람마다 핸드폰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나오는 성과를 보더라도 샤오미의 성능이라든지 품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예. 대표적인 특징은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예. 가성비입니다. 예. 결국 샤오미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시리즈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MI폰 그리고 또 하나는 홍미폰입니다. MI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하드웨어 사양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입니다. 네. 하지만 그 가격은 중국 돈으로 1,999위안, 그러니까 달러로는 예. 약 330불에 불과합니다. 모순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입니다. 예. 홍미 예. 시리즈도 네.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불과 130달러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지금 신흥시장 쪽에서는 이 홍미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배은준 연구원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이 샤오미 브랜드라고요. 맞나요? 네. 아. 샤오미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샤오미도 역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샤오미하고 뭐 삼성, 애플 다 또 연구원이시니까 사용하고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세 가지 다 사용한 입장에서 샤오미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예. 하드웨어 사양은 전혀 글로벌 업체의 제품과 견져도 뒤지지 않고요. 겉모습은 일단 완전히 좀 세련됐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도 특히 MI3, 작년 말에 출시된 MI3 폰 같은 경우에는 네. 일체형 디자인으로 8mm 정도의 두께,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들이 디자인에도 굉장히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품질 수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샤오미가 최근에 계속 언급하는 것이 글로벌 업체와 동일한 핵심 부품을 사용한다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네. 애플의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에서 생산한다는 점도 역시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소프트웨어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해 보면 예.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보안 설정이라든지 메모리 정리 같이 꼭 필요한 기능이지만 사용자들이 일일이 하기엔 굉장히 번거로운 기능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이런 샤오미의 MIUI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추가가 돼 있어서 예. 사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뭐 약진이 대단하다 하는데 우리 배 연구원님께서 직접 쓰고 쓴 분이 이렇게 또 평가를 하니까
제가 살짝 긴장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도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제 꾸준히 1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위의 아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단순히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마케팅이나 판매 전략 이런 데서 좀 독특함이 있을까요? 네, 샤오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모든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원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것을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온라인 기반의 사업 모델을 통해서 예. 기존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가성비를 끌어올렸다는 점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걸 가능하게 했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스마트폰에서 이익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무슨 말하자면 예. 많은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둬야만 하는데 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거의 원가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대신에 네. 사용자들이 추가로 구매하게 되는 액세서리나 네. 게임 같은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이런 쪽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그리고 판매 전략입니다. 네. 샤오미의 그 핵심 사용자들은 온라인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젊은 소비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입소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삼성이나 애플처럼 대규모의 그 비용을 투자해서 대중매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고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유통 마진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기반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이 낮은 가격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자기기 제품,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고객 충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바, 또 삼성도 삼성의 이 충성도 상당한데, 샤오미 사용자들 어떻습니까? 속칭 샤오미바, 이런 계층이 좀 있을까요, 중국에? 네, 그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용하는 이를테면 샤오미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샤오미 사용자의 충성도는 샤오미가 만든 MIUI 변종 안드로이드의 사용자 수를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작년 1월에 발표한 MIUI 사용자는 1,0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숫자는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샤오미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예. 이처럼 빠르게 MIUI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날 수는 없었던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샤오미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이유는 샤오미의 전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 일반적인 스마트폰 기업들이 사용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서 예. 샤오미는 소비자보다는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모델을 출시하게 되면 기존 사용자나 구부 모델에 대한 마케팅이나 판매 전략보다는 신모델을 더 많이 그렇죠. 팔기 위한 예. 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네. 반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전략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무게중심이 사용자 쪽에 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샤오미의 변종 안드로이드 OS라고 할 수 있는 MIUI를 매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네.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샤오미의 수익 모델이 기존 다른 스마트폰 기업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기계 자체에서는 마진을 크게 이제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님, 근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성이 중국에서 막 활약했다 이런 걸 그동안에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스마트폰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 시장처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스마트폰의 판매를
주도하는 이런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 제품이 들어와서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통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의 성장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이들 그 중국이나 인도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비단 삼성이나 애플뿐만 아니라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또 펜텍 다시 이제 워크아웃 들어갔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냥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한테 세계 시장을 다 뺏겨야 됩니까? 다 놔두고 뒷짐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사실 안 해본 거, 잘 못하는 거를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예.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더 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저가격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샤오미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탑재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역시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웨어러블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대화면과 그리고 휴대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보안성이 크게 강화된 스마트폰 서비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네.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중저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프리미엄은 정말 확실하게 이 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은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 뉴스 뒤집기 그리고 은퇴 솔루션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에서는요, 배당 확대 정책을 한번 뒤집어 보겠고요. 또 은퇴 솔루션에서는 퇴직금 받는 방법, 연금이냐 목돈이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궁금증이나요, 의견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웹사이트 생생경제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의 생생경제 페이지에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힐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벌처펀드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3년 만에 다시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디폴트 상태에 빠졌는데요. 아르헨티나를 디폴트로 몰고 간 채권자가 미국의 벌처펀드입니다. 벌처는 대머리 독수리를 뜻하는데요. 벌처펀드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국가의 채권을 싸게 사들인 다음에 소송을 걸어서 많은 돈을 받아내는 행태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대머리 독수리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의 벌처펀드들은 아르헨티나의 부실 채권을 30분의 1 가격에 사들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원금을 다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벌처펀드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빚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길게 살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뒤집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원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팀 너무 노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적극적으로 이 내수부양, 경기부양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배당 확대 정책인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일부 전문가는 이 배당 확대 이 정책이 정작 가계에, 또 가계 소득에는 큰 도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예. 우리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규모는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1억 원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시가총액으로요. 네. 개미 투자자들이라고도 하고 소액 투자자들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얼마 안 되죠. 예.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개미 투자자들 비중은 3.1%, 3천만 원 이하는 1.9%인데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다 보니까. 네. 이거 배당 확대해도 크게 가계 소득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개인 투자자들 비중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으니까, 그렇죠? 네. 배당 늘려봐야 이 돌아오는 돈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정부 정책 발표가 연간 한 1조 원 정도 배당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인들에게,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배당이 이제 상장 법인들하고 등록 법인들에게만 정부 정책으로 추가로 이루어진다 가정하고요. 예. 물론 비상장 쪽도 아마 유도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배당으로 인한 주주별 혜택 비중이 시가총액과 비중과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경제학에서는 가정이 많으니까요. 일단 가정하죠. 예. 네,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1억 원 이하 투자자들의 비중이 5%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조 원 배당하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500억 원이 되겠죠? 네네. 5%니까. 예.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비중이 3.1%라고 그랬으니까 예. 배당을 가져간다고 하면 310억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추가 배당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동일한 배당률을 가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으로 볼까요? 1인당으로 배당액을 보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정말 1인당으로 보면 정말 푼돈이죠. 예. 얼마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네, 5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1억 원 이하 투자하는 분들이 463만 명이에요. 네. 근데 463만 명이 500억 원 가져가면 1인당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도 아니고 연간으로 따져서. 예. 5천만 원 이하는요? 예,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지금 4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430만 명이 310억 원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거 1인당 연간으로 한 7천 원 정도니까. 예. 이거 완전히 가계소득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럼 더 낮은 분들은 더 10,000원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최경환 경제팀 배당 확대 정책으로 배당 늘린다고 해도 개인들에게는 연간 10,000원이라면은 가게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가계소득을 늘린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 확대는 그렇게 가계소득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반대로요. 예. 큰 손들 볼게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예. 진짜 큰 손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 좀 혜택 볼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의 시가총액을 비중이 95% 아니겠어요? 그렇죠. 5%를 빼니까. 네. 95%면 1조 원 중에 9,500억 원은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중을 세분 내역을 보면 예. 지금 뭐 한 32.9% 이게 지난해 기준인데요. 예. 한 33%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가고요. 예. 24%는 법인들. 예. 그다음에 16%는 기관 투자자들. 예. 그다음에 19%는 개인 대주주들이 가져가는데요. 예. 이 개인 대주주라고 하면은 큰 뭐 재벌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여기 뭐 그 지분율 일단 일정한 지분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유통은 안 되지만 네.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19%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배당 추가 배당에 지분을 가져가겠죠. 예. 19%의 개인은 그냥 개미 투자자 아닙니다. 대주주 개인입니다. 그렇죠. 예, 대주주들이죠. 예. 다른 개인이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배당 확대 정책의 효과가 좀 의문이 되는데 네. 이거 그러면 왜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뭐 최경환 부총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배당 확대로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배당 확대하겠다 했는데 네. 뭐 이건 뭐 가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이 뭐 법인들 뭐 대주주들 기관 투자자들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 확대보다는 네. 뭐 저임금을 해소한달지 또는 비정규직 비중을 줄인달지 이쪽으로 네. 유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을 증대하는 쪽으로 이제 세제 또 개편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네. 그래서 그렇죠. 임금 올려준 뭐 기업들 뭐 깎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실효성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예. 이제 올해 평균 임금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서 올해 평균 임금이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그 초과 상승분에 대해서 10% 세액공제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네. 초과분에 대해서. 네,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금 뭐 대기업에 대해서는 5%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제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뭐 한 1조는 안 될 것 같고 네. 뭐 그 중간에 뭐 몇천억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우리 뭐 평론가님도 너무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예. 뭐 기업 실적이 들쭉날쭉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임금도 이렇게 들쭉날쭉일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난 3년간 계속 임금 덜 주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리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들은 이익을 전혀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뭐 같은 예. 얘기입니다만은 저임금 해소나 비정규직 비중을 줄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야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세액공제, 세제 혜택 받으려고 그 사원들, 직원들 임금을 막 팍팍 올려줄 것 같지는 진짜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비정규직을 줄이는 부분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없더군요. 물론 이거 정부 통계입니다만. 네네네. 근데 이제 간접 고용 비중이 한 20%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뭐 1인당 한 2천만 원씩 올려준다고 그러면 한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혜택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느냐 그건 또 별 문제긴 그렇죠. 한데 차라리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이게 좀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면 네. 그나마 조금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내일 세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 예. 대안이랄죠.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런 쪽으로 이 방향에서 조금만 틀으면 좋겠다. 해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안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 부총리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유보금이 너무 많은 데는 좀 페널티를 과세하고 예. 좀 굉장히 좀 가계소득을 많이 돌리는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그래서 세수 제로를 만들겠다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내유보금 쪽에서 한 2조 원 걷어서 예. 그다음 아까처럼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쪽, 뭐 비정규직 줄인달지, 임금을 저임금을 해소한달지, 예. 거기 2조 원을 준다고 그러면 뭐 기업들에게 특히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2조 원 예. 내고 2조 원 받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두 개를 딱 패키지로 묶어버리라는 거네요. 네, 예, 딴 데로 돈 못 쓰게. 네, 패키지로 묶어버리면 기업들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불만도 적을 것이고, 예. 비정규직도 해소할 것이고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정부가 거기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제 이게 사내유보금 안에서 이제 제로를 만들겠다 하니까. 예. 지금 아마 이상한 정책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내일입니다. 이상한 전망이 예. 대책이 나올 거란 전망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내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수가 산다고 그러면 지금 어려운 분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예. 비정규직이고. 예.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보는 거 보니까 해외 여행이 가장 사상 최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예.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고소득층은 아니거든요. 저소득층이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저소득층에 좀 소득이 많이 돌아가고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유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좀 상당히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봐야 되겠지만 또 네. 너무 많은 정책이 나오는 것도 헷갈립니다. 일명묘연한 게 좋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할 거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네, 본격적인 100세 시대 찾아왔습니다. 이 노후 설계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이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한 특별한 코너 은퇴 솔루션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은퇴 연구소 김경록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예. 이 퇴직금 뭐 이런 목돈 생겼을 때 연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학 시험, 뭐 상식 시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가 계산하고 이럴 때요. 특히 이제 공무원 분들 또 교사분들처럼 일시에 딱 퇴직하면서 목돈이 이렇게 나올 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공무원분들 아니더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크게 큰 돈 나올 때 목돈이냐 아니면 연금이냐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좀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들, 교사분들이 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네. 이전에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사실은 의견의 일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요즘은 대부분 95% 가량이 연금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80년 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만이 연금으로 수령하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런 공무원, 교사분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연금 수령자들, 개인연금을 이제 목돈된 것을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목돈이냐 일시금이냐 여기에서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한 77% 정도가 연금이고 그 중에서도 77% 중에 70% 정도가 그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받겠다. 그렇습니다. 뭐 20년, 30년 기간 안정해 놓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 조사가 2013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죠. 트렌드가 10명 중 한 8분 정도는 연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금이냐 목돈이냐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겠죠.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소장님이 환급률? 있나요? 환급률? 환급률이라 하면은 뭐 이게 특별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목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목돈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환급률은 없지만 변수는 있다. 그러니까 각자에 따라서 이 변수에 따라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수가 뭘까요? 그게 이제 수명하고 그다음에 금리입니다. 수명과 금리.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제 수명을 보면은요. 오래 산다, 100세, 120세 산다. 당연히 연금 아닙니까? 당연히 종신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80년 보면은 3분의 1이 이제 연금으로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가 연금 수령인데요. 80년 초에 보면은 수명이 67세였다가 평균 수명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그게 추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어느 정도 유리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인데요.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보면은 연금화 사회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한번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네. 이제 매월 우리가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이제 연금이라고 할 때 매월 200만 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시죠. 네. 보통 물가에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3%만큼 이제 오르고 그래서 그걸 수령한다고 할 때. 가정하겠습니다. 예. 그래 60세 퇴직을 한다고 그러고 그걸 이제 현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가로 계산해 보면은 20년 수명이면은 4억 정도가 되고요. 예. 30년 살면은 5억 5천만 원 되고 35년을 살면은 현가로 한 6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예. 한마디로 더 오래 살수록 남보다 더 오래 살수록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네. 15년 살면은 뭐 2억 원을 더 버는 셈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야 나는 좀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리고 건강을 관리해서 훨씬 오래 살 것 같아 하면은 당연히 연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현가 계산이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연금을 뭐 20년 받는다, 30년 그렇습니다. 받는다, 그걸 다 받는 금액이 과연 현재 지금으로선 얼마냐? 예, 맞습니다. 그 30년이었으면은 아까 5억 5천만 원으로 일시금 받는 효과. 예, 그렇습니다. 35년을 살게 되면 6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매월 200만 원 연금을 받는 그렇습니다. 가정으로. 예. 그럼 5년 더 산다고 쳤으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를 더 버는 셈입니다. 그렇죠. 오래 사는 돈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해주셨군요. 예. 그래서 수명이 아주 제가 생각에는 이제 지금 뭐 한 30대, 40대, 50대 분들도 그렇고 한 100살 정도는 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연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자식 관련한 또 그런 영향도 좀 있죠. 예. 그래서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연금도 많이 택하신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자식이 어려워지면 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부모의 그 정황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화를 하게 되면은 이 돈을 묶어 놓아서 본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그 성인 자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 있어서는 또다시 연금화하는 것, 연금으로 받는 것이 단순히 수학적인 이런 계산 이외에 정량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한 8년, 10년 전에요. 목돈을 넣어놓고 연금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자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식들을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이렇게 묶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상속 트렌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상속을 최대한 뒤로 늦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부모 봉양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바뀌니까 관련해서 여러 것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돈을 미리 주고 나니까 그 힘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돈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시니까요. 사실은 제일 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나중에 다 써보고 나서 이제 상속을 하는 트렌드입니다. 수명과 관련해서 과연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시 목돈으로 받을 것이냐에 대한 고려 변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금리였었습니다. 금리 약간 어려운데 이건 어떻게 기준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금리가 예를 들어 금리가 떨어질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우리가 받는 금액은 적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리가 극단적으로 20%가 된다면은 1억 원 목돈을 찾아서 예금에 넣어주면 2천만 원이지만은 1%라면 매년 10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금리가 아주 저금리 사회에서는 이게 목돈으로 가지고 예금에 넣어놔봐야 별로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금리도 별로 오를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금화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종신토록 받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에는 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향후에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으면은 지금 저금리에서 해놓으면은 사실은 손해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이전에 10년 전부터 하신 분들은 연금화를 해놓고 종신연금을 해놓으신 분들은 다 상당히 이익을 보셨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 수치별로 좀 볼까요? 이 50% 뭐
수치, 예를 들어 금리가 이제 10%이면은 네. 약 3억 원의 목돈이 있으면은 매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과 같이 금리가 3%라면은 목돈이 6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이제 좀 더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 같으면 이제 그 금액이 거의 7, 8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리가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서 목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한 소득이 나오게 고정을 시켜놓아 버리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제 금리 2.5% 아닙니까 기준금리? 근데 더 인하되고 2%라고 하면은요, 소장님 딱 2%에서 이걸 만약에 2%에서 연금화 시키면은 좀 그거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에 조금 연동되는 연금 상품도 있긴 합니다. 그는 이제 종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최저보장이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연금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0.1%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가리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위험을 보호해 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왕창 하지는 않더라도요. 소장님 생각은 이제 2%니까 저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이제는 바닥 찍고 오르겠냐 하겠지만은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속단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신 즉시연금이나 이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장이율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유리할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면은 고령화 사회 또 저금리 사회에서는 일시금 받는 것보다는 연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식 부분 그것까지 감안하셨을 때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셋 은퇴연구소 김경로 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3부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인터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4518님,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샤오미 짝퉁폰이라는 소리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유와 경쟁력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찾는 거겠죠. 우리 기업들도 더욱 경쟁력 있는 기술과 마케팅으로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9177님도요. 이 삼성, 애플이 아마도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샤오미가 이들과 나란히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박이겠죠. 저가격에 매주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니까 이 샤오미 참 훌륭하네요. 이런 의견들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또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 정확하게 핵심을 많이 꿰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이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SNS로 이 패친, 특친이 되시면은 방송 뒷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깊은 이야기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철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